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400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코스피 2,410선까지 반등했다고요? 네, 코스피가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며 2,400선에 안착한 뒤 오후장 들어서도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2시 50분 기준으로 어제보다 0.3% 오른 2,410선에 거래 중인데요. 증시 폐장일을 맞아 거래는 대체로 한산합니다. 기관이 700억 원 순매수하며 반등을 이끌고 있고 개인은 1,400억 원, 외국인도 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고조 분위기 속에 고환율 여파까지 겹치며 줄곧 내리막길을 타던 코스피가 저가 매수 구간이란 인식 속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살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셀트리온이 4% 넘게 반등하며 바이오주가 강세인 모습입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차세대 AI 시장 성장 분야로 로봇이 각광받으면서 장중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제주공항은 어제 무안공항 참사 소식 여파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2천억 원 넘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2% 넘게 급등하며 680선 안착을 시도 중입니다.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증시와 흐름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증시 반등 분위기 속에 오전 1,460원대 중반까지 하락했지만 오후에 상승 전환하며 1,470원대 초반 부근에 거래 중입니다. 달러와 강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반등 폭이 그리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보합권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0.1% 오른 3,400선 초반에 거래 중인 반면 홍콩 항생지수와 H지수는 나란히 0.1%, 0.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 내린 39,900선 초반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난달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가 나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수는 9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오정인 기자, 산업활동 동향 주요 수치 짚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4% 하락한 112.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깜짝 반등한 이후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0.7%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증가에도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이 감소하며 제조업에서 0.7%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달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 설비를 사는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 감소로 전달보다 1.6%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0.2%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요. 지난 1997년 8월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오 기자, 소비지표는 소폭 반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4% 증가했습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는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날씨 영향이 있었다며 11월이 예년에 비해 온화해 오락 취미 경기용품 소비가 증가했고 겨울용 의류가 10월과 11월에 분산돼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7.6으로 전달보다 0.5포인트 떨어지며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00.8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투자도 생산도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환율입니다. 고환율의 부작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철금속을 가공해 자동차나 전자, 기계장치의 부품을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인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운용 비용이 커졌습니다. 동판이라는 게 거의 다 원자재 자체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뚜렷한 환해지 대책은 없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무슨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작은 우리 소공인들한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난달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경영상 애로로 인해서 환율 불안정은 이미 주요 고민거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달 수치는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출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급망 다변화로 수출 기업의 대다수가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재가공 이후 최종재를 수출하는데 늘어난 수입 비용을 고스란히 판매가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화가 약화되면은 뭐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달러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은 또 이제 뭐 상쇄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뭐 그렇게 할 입장이 안 되니까. 또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가격보다는 기술 등 품질 경쟁력이 판매를 좌우한다는 점도 강달러는 곧 수출 호재 공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로 꼽힙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속보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항공기가 또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해당 기종에 대해 전수 점검을 결정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오늘 있었던 제주항공 회항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시 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 기어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 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는데요. 이 가운데 승객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 등으로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비행 중에 랜딩 기어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 큰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제주항공은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잉 항공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제 사고가 난 737-800 기종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6시간 이하의 단거리 노선에 주로 이용되는 해당 기종은 국내에서 LCC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잉 737-800에 대한 전수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CC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네, 연말 연초를 맞아 겨울에 동남아를 떠나려는 여행객들 수요가 많은데요. 소비자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항공과 여행업계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어제 사고 항공기는 배상 책임 담보 보상 한도가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항공보험은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삼성화재 비중이 55%로 가장 높습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한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제주항공의 최대 주주는 애경그룹입니다. 장영식 그룹 회장이 이번 참사에 대해서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불매운동 조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애경 계열 브랜드 이름과 로고 등을 공유하며 불매하겠다는 게시물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밀접한 AK 쇼핑몰을 비롯해 생활용품과 화장품 유통사인 애경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분위기인데요. 애경산업이 유통하는 2080 치약과 스파크, 케라시스, 에이지2애니스 등이 불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불매운동에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번 제주항공 사고로 이 일이 다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면서 관련 재판이 최근 대법원에서 뒤집힌 소식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정 기자, 애경 최근에 실적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약 5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주요 자회사인 애경산업은 중국 수요 부진 등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백화점 자회사 AK플라자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영신 회장이 직접 그룹 차원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번 참사에 따른 여파는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명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나가 있는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우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사고 당시 항공기가 터치다운, 착륙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뒤에 착륙하면서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대략 2,800m로 항공기는 약 1,200m 지점에 착륙해
1,600m가량 동체 착륙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당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블랙박스 2개는 15시경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시험분석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훼손됐는지, 어느 정도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할지 등을 파악할 계획인데요.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보잉 각각 2명씩 오늘 저녁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관제 교신 자료 수집과 관제사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기자, 온라인상에서는 활주로 부근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네, 국토부는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이 특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수공항 또 포항 경주공항과 같은 공항에도 이런 어떤 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이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구조물과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안공항에는 활주로 끝단과 약 260m 거리에 공항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를 기초로 서 있는 구조다 보니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더해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 준비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먼저 체포영장 청구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공조본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한남동 관저가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면서 결국 4차 소환 요구보다는 체포영장을 택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홍일, 윤곽근 변호사로 한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영준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도 열렸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 현재 접수된 탄핵 관련 사건들의 처리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후 브리핑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효력에 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결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6인 체제 선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의 경우 당분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요? 네,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국민 수포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연 2.4%에서 2.3%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시장금리 인하 움직임에 맞춘 조치란 설명입니다.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주 금요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낮추는 등 이로써 5대 시중은행 모두 이달 수신금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파킹 통장이라 불리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도 낮추고 있는데요. 광주은행의 경우 오늘부터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했고 경남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0.3%포인트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김 기자, 대출금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농협은행이 오늘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4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고요.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새해 첫 영업일인 다음 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부분적으로 다시 대출 영업에 나섭니다. 연간 단위의 가계대출 관리가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위적인 가상금리 조정으로 높여온 대출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5대 은행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8%에서 5.98% 수준으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상금리가 유지된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을 받았는데요. 우리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중단 조치를 연장하는 등 은행권에선 적어도 봄철 이사철 때까지는 가계대출 관리 고삐를 잰다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의 탄핵 정국 등 변수로 수익성 우려가 커진 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광명과 시흥에 6만 7천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각각 얼마나 짓겠다는 겁니까? 오는 2027년부터 착공해 오는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에 첫 입주가 목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광명, 시흥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내년에 토지 보상 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총 6만 7천 가구 가운데 3만 7천 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공공분양이 1만 3천 가구, 공공임대가 2만 4천 가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KTX 광명역과 지하철 1, 7호선, 수도권 제1순환, 제2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미뤄진 거죠? 네, 광명 시흥지구가 지난 2021년 초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뒤 벌써 4년이 다 돼갑니다. 원래 내년 착공 계획이었지만 주민들과 보상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뤄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보상이 빠르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한데요. 광명 시흥 보상비 규모만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등의 신도시 공공리츠를 도입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에도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허가 계획과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7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투자자의 수익률, 이용률 비교 공시가 강화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증권사 운영 수익률과 이용료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예탁금 운용 수익과 이용료율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형사 중에서 NH투자증권이 10월 말 기준 3.16%포인트로 가장 차이가 큽니다. 위탁자 예수금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공시 시행 직전인 지난해 4분기 2.59%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2.88%포인트, 2분기 3.06%포인트로 차츰 그 차이가 확대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용료율은 올 초부터 0.6% 그대로였지만 운용수익률이 3% 초반에서 3.76%로 뛰었습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도 그 둘 사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수익률과 이용료율 차이가 작년 4분기 2.38%포인트에서 올 4분기 기준 2.67%포인트로 커졌고요. 삼성증권 역시 2.42%포인트에서 2.66%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중소형사에선 카카오페이 증권이 2.33%포인트로 컸는데요. 2.5%였던 예탁금 이용료율을 지난달부터 1.25%로 낮춘 영향입니다. 지웅배 기자, 올해부터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공시를 시작했는데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군요. 네, 금감원은 올해 1월 4일부터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용료율 상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그 추이뿐만 아니라 수익률 등도 공시하게 했는데요. 올 한 해 운용 수익은 늘었지만 이용료율은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격차만 더 벌어졌습니다. 증권사들은 평균 잔고에 따라 이용료율 차이가 있다는 점, 수익률과 이용료율 집계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괄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돈주인인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많은 이용료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가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정동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폐업자 수는 총 98만 6천 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64조 4천억 원, 한은이 추산한 대출 연체액은 18조 1천억 원으로 대출 잔액과 연체액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줄어든 매출에 자금 여력까지 한계인 상황, 내년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테지만 묘안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다면 무료 컨설팅으로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보기는 내년 자영업자에 특화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우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음식점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마케팅이나 세무, 회계 등 사업 활동에 관해 컨설팅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화를 통한 비대면과 대면 컨설팅을 혼합 운영하고 컨설팅 결과가 실제 경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신보기 소액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보기 관계자는 내년 초에 컨설팅 계획을 구체화시켜 컨설턴트를 위촉한 다음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신보기는 내년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소액 대출과 소액 신용카드 발급 확대 등 재기 지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우리나라 40대 10명 중 9명이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중년과 고연령대의 OTT 이용률이 급증했다고요?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매체 이용 행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10대에서 50대의 OTT 이용률이 90% 안팎,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60대도 67%, 70대 이상도 27%를 넘어섰습니다. 유료 OTT 이용자 비율도 올해 처음으로 60%대로 늘었는데요.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가 73%로 압도적이었고 넷플릭스 36%, 티빙 15%, 쿠팡플레이 8.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는 쇼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주요 콘텐츠로는 쇼폼이 42%, OTT 39%, 실시간 스트리밍 2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10대부터 30대까지는 90% 이상, 40대, 50대에서는 80% 이상이었는데요. 60대 이상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어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고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인 가구의 올해 주간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27분으로 TV 이용 시간 2시간 15분을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국외 먼지 유입으로 곳곳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중부 대부분 지역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공기질 곳곳으로 탁한 가운데 독산 3동과 도림동, 신길 1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낮에도 큰 추위 없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서울이 7도, 부산 13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탁한 공기를 보이겠는데요. WHO 기준으로 경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 환경부 기준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